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면서 건설 현장 폭력, 건폭으로 규정을 하고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가 콕 집어서 비판한 것이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받는 원례비란 건데요. 사회부 이준엽 기자가 취재한 원례비 문제, 잠시 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성 정체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동성 부부도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는데요. 법의 보호를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했던 성소수자들, 좀 더 평등한 사회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수요일 뉴스큐 오늘은 증시 마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고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2달 만에 1,300원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들어보죠. 네, 미국발 긴축 우려에 코스피가 2,4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14% 내린 2,430.87에 개장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낙폭을 키우다가 1.68% 내린 2,417.68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보다 1.88% 떨어진 778.51로 마감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긴축 장기화 우려에 2% 넘게 급락한 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04.9원에 장을 마쳤는데 이 종가 기준 2달 만에 1,300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금리를 인상할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동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당분간 가파른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긴축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인상 의견도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커질 경우 외국 자본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격이 내려가면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물가 상승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율 방어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하게 되면 지난해 4월 이후 사상 첫 8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통위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도 이 지점입니다만 이렇게 우리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준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경제가 비교적 잘 돌아가는 듯 보이자 미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금리를 올릴 거란 관측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과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나스닥 지수가 일제히 2% 넘게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최다 낙폭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틀 거란 기대감이 옅어진 게 하락 이유로 꼽힙니다. 미국 경제가 비교적 잘 돌아간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동시장과 소비자 구매력이 강력하다는 지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방향을 보여주는 구매자 관리 지수는 50을 넘어 경기 확장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 지수도 시장 전망치를 넘어 오름폭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다음 달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We want to get to the Fed to stop raising rates. That's what the market wants. What we need is to see the data get better, continue to be like January, be better than expected. 같은 이유로 뉴욕 기름값은 닷새 연속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 76.16달러로 18센트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은 긴축 정책이 유지되면 경기 침체 걱정이 커져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매일 치솟는 물가에 이자 부담은 늘어가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요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 아서 오크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등을 더해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생활의 고통을 수치로 만들었는데요.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고통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8로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작년 1월 114만 3천 명 이후 1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이렇게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취업자는 줄고 있습니다.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작년 대비 올해는 8분의 1에 그칠 거라는 정부 전망까지 나왔죠. 여기에 치솟는 물가 상승률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하는가 싶었지만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물가 기조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경기 고통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 가장 경제적 고통을 많이 체감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지난달 기준 강원이 13.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인천, 경남, 전남 등 순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과 경기, 그리고 광주 등이었고 그 외에 부산과 서울, 제주 등도 평균치보다는 낮게 기록됐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1월은 다른 때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졸업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시기이기도 하고 겨울철 건설 현장 등 일감이 줄면서 고용 경기도 좋지 않죠. 게다가 겨울철 난방비 폭탄 등 생계비 지출도 늘어나는 시기여서 체감하는 경기 한파가 더 차갑게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 2월 전망도 어둡습니다. 공공요금 상승에 난방비 폭탄, 농산물 가격이 뛰는 데다 취업자도 줄어든다면 오히려 1월보다 더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역대 가장 아픈 1월. 국민의 고통을 보듬고 고물가 폭탄과 고용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지혜로운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민의 고통 혹은 행복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 심각한 저출산이 지속이 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까지 하락을 해 OECD 국가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25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3년 연속 20만 명대입니다.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출생아는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002년 49만 7천 명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명대로 하락한 이후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유일하게 1명을 넘은 가운데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생아는 23만 3천 명, 합계 출산율은 0.73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0년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은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이제 줄었다가 그 위에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장래 추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습니다.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2년째 2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데 혼인이 줄고 늦게 하는 추세는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이렇게 출생아는 줄었는데 또 사망자는 1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늘면서 지난해 인구가 12만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빨라져 경제 활력을 잃고
국가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쪼그라드는 한국, 이번엔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화의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사망자는 197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크게 늘면서 인구는 12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처음 인구가 줄어든 이후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소 규모는 2070년이면 51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출생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자연 증가는 계속해서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인구 감소 여파로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줄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은 늘고 있습니다. 2005년 33곳이었던 소멸 위험 지역은 불과 17년 만에 113곳으로 급증했습니다. 학교와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경제 구역이 형성이 되거든요. 숙박, 하숙, 먹거리, 경제 시장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농촌은 그걸 빨리 경험한 거죠. 일부 지역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구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 고령층이 되는 시기는 5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생산 연령 인구가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책임져야 할 정도로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노인 부양비가 더 늘어나고 복지 비용이 더 늘어나고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출산부터 시작해서 육아, 취업, 교육 그리고 이제 주택까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 명목으로 380조 원을 쏟아붓고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도 총체적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등 장기적 대책 없이는 인구 감소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 의료 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 등을 담은 개선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이 오늘 어린이 병원을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오늘 오전에 찾아서 중증 소아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만났는데요. 의료진과의 대화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소아 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또 24시간 상담, 또 중증 이런 소아 이런 진료 체계들 저희들이 조금 더 어떤 이런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윤 대통령은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면서 관련 부처에 어떤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아 응급진료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 체계 강화, 인력 확충과 함께 공공정책 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에서 소아 의료 인력을 일정 규모로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때 소아 진료 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도 추가 대책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도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형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의 입원 진료가 중단되는 등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오늘 윤 대통령의 어린이병원 방문에 맞춰 추가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4곳 더 늘리고 8곳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4곳 추가합니다. 또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아의 갑작스런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 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야간과 휴일에 외래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를 높이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언론적인 원급 외에는 구체적 계획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과연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더욱이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져 OECD 나라 가운데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저출생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고민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정부가 아이들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 담장이나 축대를 옮겨 통학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200여 곳 가운데 일부 구간이라도 보도가 빠진 학교는 46%, 보도가 아예 없는 학교는 8%였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학교 105곳에 보도 통학로를 확보했고 올해 45곳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과점 문제와 이른바 돈잔치 등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T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거나 챌린저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성과급과 명퇴금 잔치로 질타받고 있는 은행권의 제도와 관행을 손보기 위한 TF가 공식 출범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은 고금리로 고통받는데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각종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형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TF는 주제를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대형 시중은행의 과점 해소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 세분화와 챌린저 은행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단위를 나눠 특정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거나 기존 은행의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 은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앞서 금융감독당국 수장들도 은행의 과점적 행태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방향을 정해놓지는 않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과점적 요소를 각 분야별로 조금 제거하는데 저희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고 이와 함께 TF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여부 등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대출의 한 90%를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손볼 필요가 있고.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자진 인하하는 등 몸살이기에 나선 가운데 금융위는 TF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1인당 구매와 보유 한도를 축소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1인당 구매는 월 100만 원 이하, 보유 한도는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쌓아뒀다가 한 번에 고가 제품을 사는 경우를 막고 소상공인 매장 사용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죠.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적 여론도 큰데 이런 정부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살 예방 대책 나왔다. 번개탄 생산 금지. 인터넷과 SNS에 빠르게 퍼진 글입니다. 당장 마포대교부터 폐쇄하라는 야당 반응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연탄은 뭘로 붙이냐는 얘기예요.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건 자살이 아닌가요? 그거 다 막아야죠. 고층 건물 없애야 되고 칼 만드는 사람들, 칼 만드는 업체들 다 없애야 되고 로프 없애야 되고. 발단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였습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할 자살 예방 계획을 세우겠다며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위해 물건 관리를 강화한다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번개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는 건 아니고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만 막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자살률 감소 목적으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겠다고 밝힌 건 대체로 사실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산화형 착화제를 쓴 번개탄은 국내 전체 숯시장에서 2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019년 10월 생산 금지 규정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착화제의 유해성 논란 때문인데 대체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 사정을 이유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계획을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2018년 발표된 정부 대책에선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 방지 문구만 넣기로 하고 생산 금지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을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특수하게 자살용으로 사용했지만 일상 실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고기를 굽는다거나 또 다른 치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재작년 1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번개탄 사망자는 1,700여 명입니다.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2012년 그라목송 같은 고독성 농약 판매를 중단한 뒤 농약 중독 자살은 2,100여 명에서 재작년 7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특정한 방법을 제한하면 다른 수단을 선택할 거라는 반론도 적지 않고 번개탄 생산 금지로 인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요소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날짜가 다가오면서 여야 신경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대통령을 향해서 거칠게 불만을 드러내자 국민의힘은 막말 말고 영장 심사나 받으라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D-5일이네요. 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대치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자신과 주변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270여 차례가 넘는다면서 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공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이 대표는 내일 기자간담회도 열 예정인데 앞서 오늘 오후에는 당 원로그룹인 상임고문단과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연일 검찰 수사 부당성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거친 막말을 쏟아낸다며 결백하다면 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민주당을 사유화해 방탄마귀로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 혐의자이지 대표이겠냐면서 이 대표의 표현을 그대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곧바로 또 임시회를 열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것은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어도 법안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3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기도 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두고 여야 입씨름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 토론회도 있고요. 자, 후반기에 접어든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나머지 후보들이 집중 제기하며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는 이미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며 의혹 제기는 궤변이라는 입장인데요.
기세를 몰아 과반 득표로 1차 투표에서 끝내겠다는 김 후보와 김 후보의 과반 득표를 막아 결선 투표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다른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향한 맹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지층이 겹치는 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최근 부쩍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며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권 회복을 위해 함께 이태원에 방문하자는 천 후보 측 제안에 안 후보 측이 억지스럽다며 거절하는 등 신경전도 여전합니다. 오늘 밤 10시 50분에는 3차 TV 토론회가 열리는데 울산 투기 의혹 외에도 내년 총선 공천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처음으로 정책이나 민생 현안과 관련된 토론도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지사실과 비서실, 경제부지사실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표로 있던 킨텍스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등도 포함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해 두 번째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측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핵심은 결국 물증 제시라면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질신문 등 조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언론,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오늘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을 했습니다. 강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뒤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강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돌려 보더라도 취재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 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태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까지 진상이 확인되지 않고 여전히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허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 목에 알 수 없는 긁힌 상처가 생겼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보니 교사가 아이 마스크를 잡아 흔들고 책상을 닦던 휴지로 아이 얼굴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보는 Y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어린이집 점심시간. 교사가 남자아이를 식탁으로 끌어당겨 밥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아이의 고개가 뒤로 휙 젖혀질 정도입니다. 조금 뒤 교사는 아이가 쓴 마스크를 잡아당기더니 머리를 흔들고 책상을 닦던 휴지로 아이 얼굴을 거칠게 닦기도 합니다. 마스크가 벗겨진 아이는 목 아래쪽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영상 속 어린이는 올해 4살인 A군. A군의 아버지는 그날 저녁 아들의 목에서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문의하자 집에서 다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돌아왔고 부모는 곧장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CCTV 화면을 찾아봤습니다. 아이한테 자고 있던 일어나 있던 이제 출근하기 전에 뽀뽀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큰 상처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우리 어린이집 가서 CCTV를 한번 확인해보자. 어린이집은 A군 부모에게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점심을 먹이려고 그런 것 같다며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또래보다 말을 배우는 속도가 늦은 A군은 상처가 생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A군이 어린이집 가기를 최근 한 달 가까이 거부해왔다며 이전부터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분명히 막 도망가고
바지를 막 입히려고 하는데도 자꾸 막 벗고 울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아이도 나름대로 표현을 해줬던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빨리 못 알아차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 부모는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CTV를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교사를 불러 그날 행동을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사흘 전 고등학생 27만여 명의 학력평가 성적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오늘 새벽 이 자료를 재가공한 자료가 텔레그램과 인터넷을 통해 또다시 유포됐습니다. 이번 자료엔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와 수학 과목 동시 만점자 50여 명의 이름과 성별, 소속 학교가 포함됐습니다. 자료 유포자는 텔레그램에 자신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가고 싶은 삼수생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기존 자료를 공유, 전달, 재가공하거나 내려받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기존 범죄자 음성과 비교해 검거 속도를 높이는 인공지능 AI 모델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 음성 분석 모델을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영국에서 만든 분석 모델로 음성 감정을 해왔는데 기존 외국산 분석 모델보다 정확도가 77%가량 향상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S코인의 시세 조종 범행에 코인 발행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년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경찰은 S코인 발행사가 코인 리딩방 측에 시세 조종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한 곳에 상장돼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은 S코인. S코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매매를 부추기는 이른바 리딩방도 여러 생겼는데 여기서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S코인 발행사가 범행에 연루된 정황이 YTN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뿐만 아니라 해당 코인 발행사까지 가담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서 경찰이 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한 끝에 리딩방 총책과 S코인 발행사 대표 등 3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코인 10억 원어치가 보관된 발행사 관계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도 동결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2000%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꿰어낸 뒤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코인을 사고 팔면서 가격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비싼 값에 사들이면 코인을 팔아치워 수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140여 명에게서 10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S코인 발행사의 경우 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리딩방 일당에게 시세 조종을 위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발행사 관계자들이 직접 리딩방에 참여해 가상자산 매수 시점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세 조종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거래소가 아닌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발행사가 리딩방 조직과 공모에 저지른 시세 조종 범행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 경찰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SM 경영진이 카카오에 신주와 전환사채를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문 기일에서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전 총괄 측은 현 SM 경영진이 이전 총괄을 몰아내려 기존의 주주가 아닌 제3자의 주식을 준 것으로 상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SM 경영진 측은 경쟁사들보다 뒤처진 온라인 사업 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투자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3월 6일 SM 이사회의 신주 납입 기일에 앞서 최대한 빨리 결정해달라는 이전 총괄 측의 요청이 있는 만큼 이사이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 납부까지 마치고
SM 일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하이브는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매입해 예정보다 앞당겨 거래를 매듭지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이브가 지분 취득을 앞당긴 건 다음 달 SM 주주총회 전 최대 주주에 올라 안정적으로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의 남은 지분 3.65%도 이르면 연내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입국 후 PCR 검사가 해제되는 등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추가로 완화됩니다.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완화되는 조치들 전해주시죠. 네,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국내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발 항공편 도착지를 인천공항으로 제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국 전 PCR 검사와 Q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는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등 다른 조치들이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다음 평가를 거쳐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한 건 코로나19 양성률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1월 첫째 주 18.4%에서 2월 셋째 주 0.6%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방역 상황도 크게 호전됐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1,000여 명으로 전주보다 14.4% 감소해 8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7개월 만에 100명대에 진입했고 사망자도 이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평균 18.7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86명, 사망자는 14명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또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늘리고 다음 달부터는 주 100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지난 18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이어가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선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 예방 접종률이 30%대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는 반면 중증 화율은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고령층의 추가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와이튼 최명신입니다. 네, 잠시 뒤에 이 사진 속 두 분 바로 만나볼 텐데요. 이 법원이 동성과 결혼한 커플에 대해서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하면서 다양한 생활 공동체에 대한 권리 보장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사회적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성과 결혼한 성소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핵심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점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특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선택해야 하고 차별과 혐오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동성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사회제도상 여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부부에게 주어지는 주거 지원과 세제 혜택, 가족수당이나 경조휴가 같은 제도 적용은 물론이고 입원이나 수술 동의 등 응급 상황에서의 보호자 인정이 어렵고 상속권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현재 법과 제도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만 근거해 다양한 생활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에서도 혼인할 권리를 성별로 제한하지 않고 가족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점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다수 국가가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이탈리아와 영국 등 다수 국가가 동성 커플을 위한 동반자 제도를 둔 사례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국회도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 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우리도 생활 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 공동체의 가족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이른바 생활 동반자법 발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누구든 내가 지정을 한 사람과 함께 생활 동반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회가 변화된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다양한 생활 공동체의 권리를 뒷받침할 사회보장제도 보완 입법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입법 움직임까지 보도로 보셨고 이렇게 어제 판결 나오고 관심이 높습니다. 승소 당사자인 동성 부부 소성욱 씨, 또 김용민 씨 만나서 직접 이번 판결의 의미, 또 향후 계획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기하시면서 저희 뒤로 이제 사진 속 모습 보시면 서로 이제 대화도 나누셨는데 지금 하얀 종이는 아마 차별이라는 글자를 찢은 걸로 알고 있고 사랑, 평등, 가족, 또 행복, 돌봄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적은 종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평소에 저희가 사랑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네. 서로에게 헌신하고 돌봐주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 이번 항소심 판결 정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원 앞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도 네. 지금 저희 뒤로 화면이 나가고 있고요. 1심을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예상은 하셨는지 판결 이후에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소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항소심 과정에서 이제 기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재판이 지금 평등의 원칙을 다루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판결 전부터 그런 느낌, 좀 어떤 평등의 기준을 좀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1심에서는 이제 판결이 이제 이성 사실혼 관계 그 배우자와 저희가 이제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판결을 했었는데 네. 이제 2심 항소심에서는 이제 재판부에서 그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할 때 무엇이 대체 다르냐라는 질문을 가졌었습니다. 예. 네. 1심 판결이 2022년 작년 1월 7일에 있었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한번 기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1심 때. 예. 그때는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그 선고 기자회견 때도 좀 많이 울었었던 것 같고 이제 어제 운 것과는 다른 예. 슬픈 네, 1년 안타까운. 전과 1년 후에 울음의 성격은 다르다. 네. 예. 또 한 가지가 어제 2심 이제 항소심 판단하고 나서 제가 본 반응 중에는 우리나라 맞나 뭐 이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제 주변에 되게 뭐 많은 친구들 네. 그리고 대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들, 교수님들 네. 그리고 선후배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집을 소개해 주셨던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대표님까지 예. 연락이 왔어요. 어제 판결 나고? 네. 그래서 다 같이 너무 기뻐해주고 축하한다는 그런 연락을 이렇게 정말 여기저기서 주셨고요. 예. 결혼식 때보다도 지금 이 승소가 너무 기쁘다는 연락도 받았고 예. 오히려 이게 늦었다 이런 판결이 왜 이제야 나왔나 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서운하거나 속상한 또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제 판결 이후에는 그런 반응들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뭐 SNS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 약간 응원과 물결이 그렇게 큰 물결이 일어났던 건 정말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났던 건 그 2015년에 미국에서 네.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이 됐을 때 그때 그 SNS의 반응과 비슷한 그런 반응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법원 판결 중에 좀 이례적으로 봤었던 부분, 지금까지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봤던 부분이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냈는데 이 부분도 좀 남다르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성소수자들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맞서고 저항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그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정치인들이 네. 그 혐오와 차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이런 대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거를 잘 보지 못했던 것 같고 오히려 혐오와 차별에 동참하거나 현승하는 모습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네. 중요한 대목 그리고 사실 언론 보도 이후 댓글을 통해서 울림을 많이 전해지는 대목이 아까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재판부의 어떤 선고문이었는데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다라는 언급과 함께 남아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되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더군요. 자, 그런데 1심과 마찬가지로 어제 항소심 역시 동성 부부, 동성 커플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거든요. 이 대목은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게 아니라고 판결문에 쓰여 있긴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네. 저희가 다른 부부들과 다른 가족들과 다를 바 없이 네. 동일한 어떤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더 이렇게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세상에 조금 강조되고 알려져서 앞으로도 사회에서 이제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예. 어떤 많은 이제 소수자들이 그러니까 차별에 시달리고 이제 차별에 이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지난 이 재판 3년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을 제가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봤더니 재판부에 우리가 부부임을 증명하려고 결혼식 사진이나 하객 방명록, 뭐 통장 사본까지도 제출해야 되는 과정들도 있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동성 부부로서 이렇게 부부를 입증하기 위한 어떤 힘들었던 부분들, 뭐 다른 어떤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한 1000가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1000가지를 다 못 누리는 거니까 뭐 일일이 열거하자면 정말 끝도 없을 텐데 네. 그냥 뭐 저희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니까 법원에서 등기 같은 것도 날라오더라고요. 예. 네, 법원에서 날라온 등기는 이제 본인 아니면 가족만 받을 수 있다고 집배원분이 그러셨는데 네. 마침 제가 이제 나갔었는데 사실상 이 원고는 저희 남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저희 둘의 이 관계를 다루는 그 소송에서조차 이렇게 뭔가 제가 가족으로서 뭔가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조금 많이 슬펐습니다. 네. 아까 공인중개사분에서도 부동산도 연락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지점에서도 좀 불편함이 겪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대출이나 대출 상품에서도 그리고 이제 가족 결합 상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어떤 혜택이나 제도에 통신제도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 거에서도 배제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인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아파서 약이 필요한데 이제 약을 이제 만약에 가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약을 대신 처방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법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서류로 증명되지 않아서 이제 약을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처방해 줄 수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뭐 반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변화에서 마지막으로 그 정리를 하고 조정하는 게 사법부의 어떤 입장일 텐데 이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사법부가 조금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거 아니냐, 좀 섣불렀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제 생각에는 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해서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 여론조사에서 70%가 찬성 혹은 80% 가까운 비율이 찬성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저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그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제 그 정부가 나서서
더 평등해지기 위해서 사회가 더 평등을 향해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예.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하나 더 예. 말씀드리면 아까 보여주신 그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준 판결문 내용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보였다시피 사법부의 역할이 그런 소수자를 보호하는 그런 책임도 있다고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합의나 뭐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사법부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막상 소송을 결심하시기까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의견을 냈습니까? 사실 김용민 씨의 어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소상욱 씨가 등록이 됐다가 이후에 취소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과정과 함께 좀 질문 드리면요. 네, 맨 처음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걸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네, 해서 이제 건보공단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 이제 문의를 넣었고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그 신청 절차까지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대로 했더니 이제 정말 된 거죠. 그게 이제 2020년 2월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위를 얻게 됐고요. 예. 그러다 이제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된 거는.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자 해서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이제 건보 측에서 실수하면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또 진행되기도 했었고 소송을 결심하면서도 좀 어려운 결정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소송 과정에서 힘든 점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사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실 이제 그 성소수자들이 좀 직면한 어떤 차별의 현실 그리고 그 과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제 혐오 어린 어떤 말이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힘들었던 것보다도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엄청나게 많았고 네. 용기를 주는 말들 그리고 응원해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좀 지치기보다는 더 힘을 내서 계속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지지와 응원, 격려는 아무래도 같은 상황에 있는 동성 부부들이 전한 메시지가 가장 강했을 것 같은데 이번 판결 이후에도 그렇고 어떤 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꼭 동성 부부뿐만 아니라 그냥 성소유자로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네.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준 기분이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고 좀 저도 같이 울컥하더라고요. 법원이 네. 나란 존재를 인정해준 판단이다. 네. 지금 소송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 오히려 더 기운을 얻으셨다고 했지만 소송 전에도 그렇고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받으시면서 혹시나 좀 힘들었던 부분, 서러웠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뭐 데이트도 하고 같이 장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을 오고 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평소에 호칭을 여보라고 호칭을 하는데 네. 약간 가끔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예.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아직도 여전히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하지만 네.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막연한 저희의 짐작 같기는 해요. 실제로 저희의 관계를 알고 나면은 그렇게 막 혐오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을 보진 못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저희가 결혼식을 할 때도 뭐 대관식 그 예식장 알아보러 다니고 막 했는데도 그때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두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 충분하다 뭐 이렇게 직원분이 말씀도 해주시고 네. 네, 지금 저 결혼식 나오는데 영상이 나갑니다. 네. 두 분이 언제 결혼하신 거죠? 실례지만. 네. 2019년 5월에 결혼식을 올렸고요. 네. 예, 누가 먼저 고백했나요? 누가 먼저랄 거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사랑에 싹트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그때 얘기 좀 더 듣고 싶습니다만 다시 판결 얘기로 네. 돌아와서 아무튼 1심 판결이 뒤집어졌고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건보공단이 상고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3심에서 다투자 이런 방침인데 대법원 판결은 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먼저 그 건강보험공단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비전과 미션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미 우리 사회에 함께 존재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사실 상고하기보다는 어떻게 삶을 보장할지를 더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예. 대법원 판결도 어쨌든 세상은 이미 변했고 변하고 있고 더 변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판결 내용을 조금 더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자일 수 있다. 이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라는 메시지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소성욱 씨, 김용민 씨 부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면서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고위 관료를 또 보냈죠.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며 오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이번 행사에 차관급 관료인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보낸 것은 2차 아베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회견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ます。引き続き我が国の領土、領海、領空を断固として守り抜くとの決意のもと、毅然として対応していきます。 일본 도심 곳곳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 독도 탈환을 주장하는 우익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도쿄에 있는 주일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우익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 제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 측은 현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며 우익단체들에 의한 과격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장소 주변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우익단체와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변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죠. 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만큼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경화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반복된 영유권 억지 주장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오늘 동해 공해상에서 5시간 동안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 우리 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미 이지스 구축함인 베리함, 일본 이지스 구축함인 아타구함이 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탐지해 정보를 공유하고 추적,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훈련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합참은 앞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 시행될 것이며 3국 간 협력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았지만 해당 능력은 다 보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 당국은 다만 북한이 대미 압박 효과를 고려해 ICBM 정상 각도 발사 시기를 저울질 중이며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실험에 대해선 핵폭탄의 소형화와 경량화 완성을 위해 7차 실험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군 당국은 미국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이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군 당국은 정찰 풍선이 중국 하이난 지역에서 출발해 지상 20에서 30km 상공에서 편서풍을 타고 일본 본토보다 남쪽인 남태평양으로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전쟁 발발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현지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어제 키이우에 이어서 오늘은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진입했던 루트를 거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 초기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폐허를 방불케 하는 곳도 곳곳에 여전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우크라이나 보르다니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눈발이 날리고 있네요. 자, 러시아 공격을 받은 지 꽤 됐는데 현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전 시간보다 좀 더 외곽이자 키이우로 들어가는 관문인 이곳 보르다니카로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곳곳엔 폭격당한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된 채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곳 뒤에 있는 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격 뒤 원래 몇 층이었는지 짐작이 어려울 만큼 절반 이상이 날아가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이곳은 우리로 치면 아파트가 모여있는 지역이라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상당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데 방송 전 도시를 둘러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보로디안카. 자, 그리고 키이우와 좀 더 가까운 이르핀의 피해도 컸는데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르핀에서 폭격 맞은 가정집 안을 들여다봤더니 말 그대로 버려진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안이 무너져 내려서 집 안엔 벽돌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쌓여 있었고 당시 거주자들이 사용하던 노트며 주방용품 등 가재 도구들도 뒹굴고 있어서 폭격 당시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Ну, як то кажуть, за рік часу вже воно трошки, звикли. Але все рівно, тобто, як якісь там тривоги чи ще щось, все рівно ще страшно. Страшно, бо не знаєш, що може бути. 네, 그리고 어제 이 시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두고 맞불 연설을 펼쳤습니다. 현지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 이후 SNS를 통해서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진영 세계를 결집하고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준다며 미국의 리더십을 지켜세웠는데요. 또 양국이 함께 공동의 승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이후 하루 만에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이곳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전쟁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방국 정상들이 잇따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힘을 실어주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핵 군축 조약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G7 정상들과 유엔 사무총장 등 서방의 비판도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보르단카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현지에서 김승환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도 언급을 했는데 두 정상의 맞불 연설, 푸틴의 국정연설 직후 바이든 대통령도 폴란드에서 연설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나토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연설 도중에 푸틴을 여러 번 언급하며 침략 전쟁의 책임을 물었지만 서방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는 푸틴 주장에 대해선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폴란드로 돌아온 뒤 단상 위에 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푸틴의 국정연설이 끝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He doubts our continued support for Ukraine. He doubts whether NATO can remain unified. But there should be no doubt. Our support for Ukraine will not waver. NATO will not be divided, and we will not tire.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선택한 것이라며 침략의 책임을 물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러시아의 잔악 행위도 고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고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음모라는 푸틴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nations of Europe do not seek to control or destroy Russia. The West was not plotting to attack Russia, as Putin said today.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부전선의 최전방인 폴란드에서 동맹의 굳건함도 과시했습니다. 동맹을 지키기 위한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An attack against one is attack against all. It's a sacred oath. Sacred oath to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미 재무부는 며칠 안에 제재안이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전체주의를 주장한 푸틴에 맞서 바이든은 폭거에 대항하는 자유를 내세우며 이번 전쟁을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몇 달 안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시 주석의 방러 계획은 중국이 분쟁 종식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공헌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다자 평화 대화와 핵무기 사용 반대 입장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 시점은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끝난 뒤 4월 또는 5월 초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진이 발생한 뒤 2주일 만에 추가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1,000명 넘게 증가하면서 전체 사망자 수가 4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힘겹게 버티던 주민들은 또다시 공포에 몸을 떨었지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지에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은 가뜩이나 힘겹게 생활하던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덜 부서진 집에서 살던 주민들은 또 다른 강진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وامبارح لما صار الزلزال كنا قاعدين بالبيوت وطامت تطبطب علينا الحيطان وطلعنا من البيوت وهي بيتنا هون كله على الارض.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힘겨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너진 집에서 가구와 쓸만한 물건을 꺼내는 주민들. 당장 거리에서 지내기 위해 매트리스 등을 챙깁니다. Sonuçta hepimiz yaşıyoruz. Bu saatten sonra onları geri getiremeyiz ama hepimiz yaşadığımız için elimizde ne olan varsa çıkartmaya çalışıyoruz. Mecburuz yani çünkü başka çaremiz yok.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20일 발생한 강진 이후 누적 사망자 수가 1,100명 넘게 늘어 42,3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에서 나온 공식 집계를 합한 전체 사망자 수는 48,100명이 넘습니다. 유엔은 현장을 방문해 무엇이 급한지 점검했습니다. We came to see what the needs were. There's huge needs in shelter, in health, the need for fresh water, for sanitation, and of course removal of debris. 각종 지원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진 피해가 워낙 커 현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의 공포 속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주민들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튀르키예를 덮친 추가 지진은 바닥으로 추락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세간살이를 옮기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가재도구를 옮기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침대와 소파 등 세간살이를 옮기느라 바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도 빼놓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여동생과 친척을 잃은 야시르 씨는 그들을 땅에 묻고 가재도구라도 챙기기 위해 다시 무너진 집을 찾았습니다. 추가 지진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었지만 노숙을 지내는 극심한 고통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 현장에 왔습니다. Hani uyuduklarını anladıktan sonra artık sonuçta hepimiz yaşıyoruz. Bu saatten sonra onları geri getiremeyiz ama hepimiz yaşadığımız için elimizde ne olan varsa çıkartmaya çalışıyoruz. Mecburuz yani çünkü başka çaremiz yok. 야시르 씨는 다행히 추가 지진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무너진 건물에 세간살이를 챙기러 갔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들이 집안에서 다양한 물건을 챙기다 매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진 현장을 찾는 것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한 현지 사정 때문입니다. 이재민 규모만 200만 명이 넘는 데다 텐트에서 86만 명, 컨테이너에서 2만 명 넘게 생활하다 보니 극심한 겨울 추위와 생필품 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aşka bir şey mi olacak diye çok korkuyoruz. Ben bir hafta boyunca hiç uyumadım. Yani ayaklarımı hissetmiyorum bazen. 추가 지진 지역의 구조 작업은 붕괴 위험으로 수색이 힘들고 시신을 찾기도 어려워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추가 지진으로 인한 잔해가 2억 1천만 톤가량 더 늘어나며 주변 이재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주말인 지난 19일 브라질 남동부를 강타한 폭우로 최소 46명이 숨지고 38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상세바스티앙을 비롯해 해안가 도시에는 약 24시간 동안 600mm 안팎의 물 폭탄이 쏟아졌고 베르치오가에는 680mm의 물 폭탄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1,730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최소 760명의 주택은 60개의 주택은 파괴되거나 침수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택시 50여 대의 뒷좌석을 칼로 난도질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 관내 택시 52대의 뒷좌석 가죽 시트 등을 커터 칼날로 그어 망가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신고가 잇따르자 40일 넘게 추적한 끝에 지난달 A씨를 붙잡았습니다. 네, 정부가 건설 현장에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면서 건폭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전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문제의 주축으로 꼽힌 건설 노조들은 건설 현장 기형적 구조의 모든 책임을 노조에 뒤집어 씌운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주된 표적 가운데 하나인 원래비 문제를 중심으로 이준엽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준엽 기자, 건설 현장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엄단 조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인데 강경한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신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셨듯이 정부가 일단 노조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명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건설 현장 폭력 행위를 건폭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어제 국무회의 이런 모두 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검찰과 경찰의 건폭 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정부가 콕 집어서 비판한 게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받는 원래비입니다. 월급 외 금품 명목인데 이걸 한 명이 1년에 2억 1,700만 원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면서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조가 건설사를 압박해서 부당하게 받아낸 돈이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원래비를 강요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건설업계 일하지 않으면 이제 원래비라는 용어도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비가 뭔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은 우선 이제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타워 크레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임대사들이 중간에서 이 타워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 이 임대사들과 기사들이 고용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사들과 임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건설사들이 이제 임대사에서 크레인을 빌리면서 기사들까지 같이 이제 지원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료를 내는 구조인데 결과적으로 기사와 건설사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기사들은 임대사에서 받는 임금과 별개로 건설사에서 돈을 또 받고 있는데요. 기사들이 건설사에서 받는 돈은 기술료나 뭐 OTB 이런 다양한 명목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비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건설 현장에서 한 6, 70년대? 그때부터 있었던 관행이고 그게 굳어진 건데 이를테면 이제 기사들의 작업을 독려하기 위한 웃돈 관행인데 이게 이제 뒷돈이냐 임금이냐 이 논란이 있고 그걸 이제 이준엽 기자가 취재한 겁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볼 텐데 자, 임금을 받고 거기에 더해서 계약을 맺지도 않은 건설사에도 돈을 따로 받는다. 이건 그럼 왜 이렇게 관행이 생긴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약간 이상하죠. 그 계약 관계도 없고 네. 월급을 따로 받는데 돈을 더 받는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1990년대 말에 IMF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자리를 잡은 이제 제도인데 네. 제도라기보다는 관행인데요. 예. 예. 건설사들이 타워 크레인 부서를 다 없앴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기사들을 다 직접 고용하는 대신에 네. 임대사를 중간에 끼우는 형태를 택했고요. 근데 현장에 기사들이 가면 결국에 건설사 쪽에서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없다가 보니까 네. 무슨 일을 더 하느냐 마느냐 이 일이 의무냐 아니냐를 놓고 건설사와 기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네. 이걸 해결을 해야 하는데 둘이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마찰은 대부분 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예를 들면 타워 크레인 작업을 할 때는 전문 신호수를 비롯해서 7명이 추가 배치가 원래 돼야 하는데 보통 2~3명만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 타워 크레인으로는 원래 수직 이동, 수평 이동을 해서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일만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타워 크레인이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할 때 이걸 끼워 맞추는 일들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질 끌게 되면 갑자기 부하가 걸리면서 타워 크레인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기사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면 인건비나 추가로 동원해야 하는 장비값을 대신에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작업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인데요. 공기, 즉 공사 기간이 준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 현장은 공기가 생명인데 건설사는 기사에게 웃돈을 줘서라도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이득이 되겠죠. 그런데 고용관계도 아닌 상대에게 법규를 위반하는 업무 지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비가 관행처럼 자리가 잡게 됐는데 네. 기사들도 원래비를 받는 게 마냥 편치만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원래비를 받으면 단종에서는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작업을 원하고 더 많은 작업 시간을 하기를 원해요. 원래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무감도 좀 생기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원래비를 줬으니까 원래비만큼의 어떤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만큼 일을 더 시킨다네요. 그렇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안전 관련 법규도 그렇고 공사 기간도 그렇고 결국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관행들이 생긴 건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관행이잖아요.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쟁점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고용이 아닌데 돈을 주고 암묵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툼이 있으면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사들이 돈을 받고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기사들에 대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노조에 그냥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으로 노조에서 징계를 받는 조합원도 종종 생기고요.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전수칙 위반이건 아니건 이미 현장에서 이런 작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는 태업 아니냐는 거죠. 예. 그래서 태업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원래비를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원래비 액수나 받고 나서 작업이 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비를 줄지 말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네.
우선 이제 뭐 건설사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지역 협회에서 자체로 정한 원래비 상한선을 공문으로 내린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시세가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벗어나게 되면 건설사도 기사를 교체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 건설사들이 서로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그 암묵적으로 오가는 돈인데도 확약서는 물론 심지어 계약서까지 기사들에게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나 기사 사이 녹취들을 제가 여러 들어봤는데 먼저 건설사가 원래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건설사가 원래비를 줬으니까 추가 근무를 해달라고 기사에게 요구하거나 아예 원래비를 안 주는 대신 법대로 운행하면 건설사가 더 손해라고 건설사 쪽이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임금을 받는 상태에서 공기가 길어지면 아주 손해는 아니겠지만 건설사는 공기가 길어지면 비용이 훨씬 늘겠죠. 네, 그렇다 보니 현장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같은 원래비지만 어디에선 이를테면 뒷돈의 성격을 띨 수도 있고 임금의 성격을 띨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지금 들어보면 건설사 이해관계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원래비 성격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도 있습니까? 네, 판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비교적 최근에 판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알려진 판례 가운데 원래비가 받으면 안 되는 돈이라고 결론 내린 경우는 일단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원래비가 일방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방서에 쓰여 있어서 견적을 낼 때부터 반영된 돈이라면서 원래비 반환을 요구하는 건설사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네. 나아가 원래비가 노동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지닌다고 아예 명시했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1심 때는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면서 다른 판단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도 강요는 없었다는 이유로 기사가 건설사에 돌려줄 필요는 없는 돈이라고 봤습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조세 심판원이 원래비를 용역의 대가나 사례금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기사들도 받는 게 편치만은 않다 이런 의견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꽤 많은 편입니까? 네, 우선 노조나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먼저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없애자 이런 공문을 건설사 측에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안전을 무시한 작업 관행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물론 제일 확실한 해결책은 직접 고용이겠죠. 지금 이제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계약서 없이 암암리에 주고받은 돈이다 보니까 노무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고용관계를 정리하면 그나마 해소가 쉽겠죠. 그러나 건설사도 고용 부담을 떠안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건설 현장에는 원래비 말고도 문제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는 게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건설 현장은 일을 맡기는 원청 건설사와 실제 일을 하는 하청 건설 업체로만 구성이 돼야 하겠죠.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재하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고 현장 노동자 임금은 많게는 계속 떨어지다 보면 7분의 1토막까지 깎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직접 건설사와 논의할 수 있고 또 중간 단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가진 곳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노조인 거고요. 정부는 원래비뿐만 아니라 노조의 채용 강요 문제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노조가 채용에 관여하게 된 상황 자체가 이런 기형적 다단계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불법으로 재하청이 계속 반복되면 임금이 많게는 7분의 1토막까지 깎이는 경우도 있네요. 자, 방금 전에 언급한 채용 강요를 비롯해서 노조를 둘러싼 다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불법 행위가 만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취재진도 건설 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건설 현장을 찾아서 집회를 벌이거나 공사를 막고 또 금품이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데 일종의 파업처럼 일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폭력이 동원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이고요. 지난 17일에는 이게 채용 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상대 임대회사가 맡은 현장 3군데에서 파업을 벌였는데요. 당시 피해를 본 기사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임대사가 있는 다른 현장에 모든 타워를 다 세우고 무조건 그 기사 내려라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이쪽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다른 현장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네, 법원이 이런 행동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노조 조합원 채용을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이처럼 고용조건 향상이 아니라 다른 노조와의 밥그릇 다툼이 되게 되면 법원도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강요도 그렇고 재하청 문제 반복되다 보면 장부도 쌓일 테고 겹칠 테고 그러다 보면 노조 회계에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난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룬 것 중에서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이제 횡령한 의혹을 다뤘었는데요. 네. 노조비를 7억 9천만 원 넘게 횡령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친인척이나 측근을 노조 감사나 이사에 넣다 보니까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예. 비슷한 시기에 이승조 전 전국 연합건설 산업노조 위원장도 수십억 횡령으로 수사받고 있는데도 또 상급 노조 위원장으로 오히려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정이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노조의 권력 구조 그리고 불투명한 회계 같은 것들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한 30초만 더 쓰기로 하고 자 이런 건설 현장 불법과 관련된 여러 문제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만 이런 불법이 오직 노조로부터 기인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노동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비 문제도 따져보고 그랬는데 원래비 관행 자체가 기사들의 강압적인 요구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비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아무도 지키지 않는 안전수칙들이나 그리고 복잡해진 공사 현장 다단계 구조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노조 처벌 일변도로 해결하기보다는 네.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법 하도급 문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회부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앞서 YTN은 풍력 발전기 설치 과정에서 제기된 인허가 문제와 또 설치 이후에 발생하는 소음 피해 등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네, 마을과 충분히 거리를 두고 주민 동의까지 받은 풍력 발전기는 과연 어떨까요? 설치 과정은 친환경적이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70m가 넘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 날개가 산을 오릅니다. 전선과 나무를 피해 아슬아슬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재작년 공사를 시작한 경북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주민들을 주주로 사업에 참여시키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해 반발을 없앴습니다. 모두 14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이고 날개를 다는 일만 남았습니다. 설치 과정은 어떨까?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산 위에 날개를 올리려면 가장 먼저 나무를 베고 없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산 정상 능선을 따라 만든 길입니다. 원래는 이곳도 아름드리 나무가 꽉 차 있던 숲이었습니다. 밑동만 남은 나무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해발 1000m, 중장비를 동원해 이뤄지는 공사. 당연히 숲 전체를 헤집어야 합니다. 재생이라는 이유로 풍력이 아니라면 협의조차 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에 능선부와 계곡부를 폭 크게는 10m까지 그 이상으로 훼손해야 이제 진입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풍력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분명하지만 현재처럼 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 생태계 파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공사 지역은 천연기념물 사냥부터 보호종인 삭과 참매,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사는 곳입니다. 산 정상 경사지의 길을 내다보니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발전 사업자가 의뢰해 제출된 보고서 덕분 생태이동 통로를 만들고 산사태 발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단체는 풍력 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허술해졌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산지풍력이 그런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 그리고 또 제도의 근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혹은 또 협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중심을 못 잡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풍력 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를 막아야 하는 환경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설치할 때 있어서의 환경부의 역할은 환경부는 인허가를 해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서
저희에게 협의를 하면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 역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풍력 발전기. 1차 소음 피해는 물론 환경 훼손과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더욱 촘촘한 허가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다음 달 첫 공식 솔로 앨범을 발표합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민이 다음 달 24일 솔로 앨범 페이스를 발표한다며 온전히 자신을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민이 이번 앨범을 통해 색깔이 뚜렷한 음색과 섬세한 퍼포먼스 등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실하게 드러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에서 공식 솔로 음반이 나온 건 제이홉과 진, RM에 이어 지민이 네 번째입니다. 온라인 마약 거래 증가로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증가하면서 학교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21년 기준 450명으로 집계돼 지난 9년 동안 12배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신 마약의 종류와 특성, 부작용 등의 내용을 담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강사와 법무부가 학교에 마약 예방 강사를 지원하고 약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도 꾸려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뛰다가 K리그로 돌아온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올 시즌 두 자릿수 득점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FC 서울은 간판 골잡이의 합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쪽으로 던지면서 지난해 A매치 활약과 희비가 엇갈렸던 월드컵 경험 그리고 유럽 무대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황의조. 이달 초 FC 서울의 전지훈련에 합류해 함께 호흡을 맞춘 지 약 3주. 황의조는 팀에 성공적으로 녹아들었다며 당차게 올 시즌 목표를 밝혔습니다. 제가 항상 어느 팀을 가든 어느 리그를 가든 새로운 팀을 갈 때 항상 목표를 두 자릿수 골로 잡고 있는데요. 이번 FC 서울 왔을 때도 두 자릿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 임대됐지만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던 황의조는 10년 전 프로 생활을 시작할 때 스승이었던 안익수 감독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제자의 장점을 잘 아는 안 감독은 골잡이 황의조의 활약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매 경기 골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지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FC 서울은 황의조의 합류와 함께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췄던 나상호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의조 형이 또 한 경기 한 골씩 넣으면 19골이라고 들었는데 10골 10골씩 해서 20골 채우자라고 감독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황의조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원톱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전북 조규성과의 맞대결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대되고 저도 규성이랑 상대팀으로 뛰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최근 3년간 K리그1 파이널 B에 머물며 자존심을 구겼던 서울은 황의조의 가세와 함께 우승 후보들을 위협할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허저원입니다. 이번 WBC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99년생 선수들의 활약입니다. 곽빈과 정우영, 김혜성 등 5명이 합류하면서 새로운 황금 세대가 되길 바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아와의 연습 경기에서 완벽한 투구로 이강철 감독의 칭찬을 받은 곽빈. 2018년 1차 지명으로 입단한 두산의 토종 에이스입니다. 함께 태극마크를 단 동료 정철원. LG에 이어 대표팀의 허리를 책임질 정우영도 99년생 동갑내기. 야수 중에서는 이미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KT 강백호와 키움 김혜성이 99년생입니다. 이렇게 5명이 뽑힌 99년생 토끼띠는 대표팀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와 오승환, 추신수 등 한국 야구의 큰 획을 그은 82년생에 이어 99년생이 제2의 황금 세대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는 상황.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99년생뿐만이 아니라 98년생 그리고 00년생이
제 나이로 1살 터울 이렇게 나이 있는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82년생처럼 저희 나이 또래에도 세대 교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세대 친구들이랑 같이 야구할 수 있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희 세대도 이제 점점 야구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하고 점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표팀 외에도 국내 최고 투수로 우뚝선 키움 안우진과 제2의 이대호로 불리는 롯데 한동희 역시 99년생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오는 WBC는 김광현과 양현종 같은 믿고 보는 베테랑뿐 아니라 태극마크를 단 새로운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99년생이 제2의 황금 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대회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블루원 리조트가 창단 3년 만에 프로당구 PBA 팀리그 포스트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블루원 리조트는 포스트 시즌 파이널 5차전에서 웰컴 저축은행의 세트 점수 4대3으로 승리해 종합 4승 1패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PBA는 다음 달 초 왕중왕전인 월드 챔피언십으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추위가 풀리면서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추위가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부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워낙 적어 대개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또 내일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는 0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10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 사이, 동해안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